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관저를 떠났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일주일간의 관저에 머물면서 이철우 지사, 김문수 전 장관 등 대선 주자들과 소통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앞으로도 사저 정치를 이어갈지, 그리고 윤심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심이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지, 자, 오늘 이야기는 김혜란 전 대변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저 정치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 우리 당의 그 후보들 중에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권유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이철우 지사도 뭐 윤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 같은 거 이제 공개하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내란죄 수사가 아마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모든 이슈가 어쩌면 이제 그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윤 전 대통령께서는 또 내란죄 이 재판 과정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위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떤 이슈를 계속 메시지를 낼 확률이 지금 있어서, 네. 하지만 그게 실제로 대선에 어떤 이제 뭐 후보를 결정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경우에도 네. 그 차기 뭐 예를 들면 후계자를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뭐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임기 전에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에 뭐 마치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오히려 국민들 민심에는 좀 불리하게 뭐 작용할 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뭐 거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윤심이 닫고 있는 대선 주자들 몇몇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에 형사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과연 윤심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윤심은 살아 있어도 안 되고, 네,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저 정치를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뭐 불법 계엄을 했던 그 불법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했던 뭐 전한길 씨, 그리고 지금 보면은 농민들이 시위하는 것에 뭐 몽둥이가 답이다 이렇게 말했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윤석열을 각하로 부르자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됐고요. 앞으로 대선에서의 개입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윤심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더 이상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그 도덕적인 명분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책임 위에 커져야 하는 것인데 퇴임 이후에도 그런 정치적인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은 국민에게 피로감만 더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조용히 사저로 돌아가서 사저 생활을 하시는 거지 사저 정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파면당한 정치인이다,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그런 부끄러움을 인지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지만이 앞으로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법 앞에 겸허히 그 평가를 받는 것, 죗값을 받는 것, 그것이 지금 남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20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경선 룰은 정해졌고 국민 여론 100%로 4명이 추려지게 됩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도 지금 출마를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확정이 된 경선 룰이 정말 많은 후보들 중에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만큼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걸 좀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질문도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지난번 대선 때 처음에 8명 그리고 컷오프하고 그리고 4명 중에서 경선을 해서 후보가 결정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1차에서 4명 그리고 이제 2명, 그래서 결선을 가는 방식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겠죠? 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선관위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50% 이상의 표를 얻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뭐 결선 투표, 왜냐하면 4명 중에 1명이라도 50%가 안 넘었는데 됐을 경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들고 있는데,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선출직 공무원 같은 걸 뽑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거에 따르고자 하는, 거기에 권위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정당성인 거지, 사실 이것은 최종적인 지위가 아니라 후보는 상대방 당과 싸우기 위한 그냥 선거에 나가기 위한 자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기기에 유리한 그런 네. 경선 과정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결국엔 그 중간에 후보로 결정된 것은 최후에 이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인 결선의 경우에는 당이 양분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유력 후보들, 김문수 장관이나 아니면 홍준표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또 한동훈 후보 측 경우에도 다 지금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그 경선 과정 이후에 사실 당이 화학적으로 다시 결합하기에 좀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극단적으로 딱 경쟁을 하다가 그 바로 직후에 이제 선거에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예를 들면 지금 상대 당의 후보, 민주당 후보보다 우리 당 내에서 경쟁했던 후보를 더 미워하거나, 네, 또 아예 투표장에 가기 싫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또 속출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이 뽑혔을 경우에는 3, 4위하고는 사실 쉽게 결합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3, 4위 따라오면서 2위까지 같이 따라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딱 분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에 나갔던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다. 잘 안다면 대선판은 이렇게 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결국에는 룰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누구한테 유리한지 아닌지는, 이게 선거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흘러가 봐야 알지만, 지금 룰이 이렇게 된 이상 결정적으로 이 폐해를 가장 막기 위해서는 특히 이 결선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나 네. 그런 인신공격, 또 근거 없는 네거티브 같은 걸 최대한 지양하고, 어차피 결국에는 우리가 같은 편이 돼서 싸워야 되는 동지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절대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바라보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 경선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주자들의 출마 선언을 봤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분명히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탄핵이 되었는데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지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느냐,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는 많지만 그 후보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준비된 후보인가,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후보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그 후보자가 많음으로써 뭔가 지금 100% 국민 경선으로 이제 1차 선거를 하게 되는데 스타성이 있는 후보가 중심으로 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인지도 게임, 어떻게 보면 예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정치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절차가 요구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윤심 오디션, 윤심이냐 아니냐, 이런 대립의 갈등, 배신자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보다는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아쉬운 게 그동안 검증할 기회가 없었던 후보들이 많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타를 뽑는 그런 경선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 본인이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어제 봤더니 이제 한동훈 이제 예비 후보가 되겠죠. 아직 등록은 안 했겠지만 전 대표의 경우에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그 중간에 파면됨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90도 인사를 했어요. 허리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사과를 했고, 또 이제 미래 비전 말씀하셨는데 중산층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른 당 후보니까 자세히 안 읽어보셔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각자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당 후보들이 사실은 한 명 한 명 다 굉장히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굵직굵직한 정치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안에 결정해서 나온 게 아니고 평생 정치를 해오고 또 꿈꾸던 세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또 나누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 상대 후보에 대한 뭐 비난이라든지 그 비방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제안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 이재명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명확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개인적인 그런 본인의 비전을 조금 더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이어갈 텐데 짧게 한번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드럽고 그 취지가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부자 몸조심이라고 지금 이렇게 많이 앞서가고 있는 지지율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후보들 공격하거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예비 후보가 비전 발표회를 통해서 집권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출마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K 이니셔티브, 그야말로 그 주도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 밑그림과 캠프 인선을 공개했는데요. 경선 캠프는 친명, 친문, 86세대가 합쳐진 통합형으로 꾸려져서 눈길을 지금 끌고 있는 상태고, 오늘 발표를 보니까 이거 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좀 화합을 추구하는 걸까?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네, 저는 이재명 예비 후보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출마 선언문에 보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겨울이 길었고 그만큼 봄이 더 따뜻할 것이다. 이런 좀 은유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경제의 총량은 늘었지만 그 안에서의 배분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것으로 인한 갈등, 소외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실용주의, 그다음에 먹사니즘, 잘사니즘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 국익에 대한 외교 우선주의라든지 그리고 특히 안전 문제가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국민이 이룩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그 네 글자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는데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K민주주의를 이룬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다시금 세계의 강국이 되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 그 이름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의 사회로부터 통합과 준비된 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인데 말도 굉장히 멋지긴 했지만 저는 사실 멋진 말보다 얼마나 더 진실성이 있었는가라는 것에서 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이번이 이재명 예비 후보의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입니다. 3번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된 정책들이 있고 검증된 전략들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 살기보다는 이제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정책이라든지 뭐 인선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랜 시간 준비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정책들이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 정책을 보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는 오늘 이 비전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끈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 대선 3번째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전체를 이끌어왔던 여태까지의 행보가 있습니다. K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입법 독주로 인하여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모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과도한 입법부의 그런 독주 그리고 또 그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그런 줄탄핵들 그리고 또 일방적인 뭐 사상 초유의 그런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사실 K민주주의라는 말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K민주주의를 꿈꾼다면 오히려 다른 정치 세력에게 양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K이니셔티브 뭐 정말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국제적인 이런 거기서 이 주도권을 선점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인 것은 맞는데 역시나 여태까지 본인이 보여왔던 이런 정치적인 행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끌어왔었던 거대 야당을 이끌어왔었던 그 행보를 보시면 지금
이런 그 기업을 옥죄고 발목을 잡는 방식의 많은 법안들, 그렇게 그 쏟아진 법안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란봉투법, 뭐 상법 이번에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양국관리법 이런 것들 다 기업을 옥죄고 발목을 잡고 또 굉장히 이제 뭔가 통제적인 이런 행보예요. 근데 사실은 그 K 이니셔티브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어떤 창의와 자유를 최대한 존중을 하고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 성취할 동기를 주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기업의 창의를 막 속박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보여준 본인의 행보와는 전혀 동떨어진 구상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진실성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이제 본인 특기대로 언제든지 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럴 줄 알았냐, 믿었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은 또 그리고 대선 경선룰에 대해서 또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명계 대선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지사는 경선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을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결정도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김일환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경선룰을 둘러싼 네. 진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적인 절차가 존재한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최적의 룰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김두관 후보, 뭐 김동연 후보 등 우리 당의 비명계 후보들도 굉장히 중요한 당의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전혀 무시되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룰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그 경선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픈 프라이머리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외연 확장의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실적으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네. 수 있고 뭐 조직이 동원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좀 조심히 살펴보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도 내일 정도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당원들과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뭐 규칙 싸움이 아니라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 어떤 방식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통이 있다 한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이런 절차적인 진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 비명계 반발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이해는 갑니다. 이게 네. 2021년도에 그 경선 과정에서 갑자기 이변이 있었었죠. 그때 3차 선거인단 그 투표에서 갑자기 이전하고 전혀 다르게 불의의 일격을 맞았다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할 텐데, 이낙연 62%, 이재명 28%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특정 종교 집단이 경선에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막 이런 막 의혹도 제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불안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완전 공개적으로 이렇게 국민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없애고자 하는 지금 시도인 거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김동연 지사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을 이랬던 국민선거인단 모집 국민경선 원칙을 파기하지 말아달라. 응원봉 연대의 힘을 국민 선거인단으로 모아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그 노무현 그 대통령 그 후보 당시에 막 그렇게 결집돼서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타올랐던 게 지금 사실 다 남의 당 일이지만 되게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뜨거운 이렇게 경선의 분위기, 그래서 컨벤션 효과는 확실히 그게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당원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론조사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기가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화가 자기한테 걸려오지 않는 한 안 가는 거,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그 전화 네. 뭐 1000명 중에 1명 이러면 본인한테 올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본인 인증만 할 수 있으면 들어가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욕구와 그 동기가 이렇게 뭐 고취된다는 면에서 뭐 그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바꿔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데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어떻게 바꿔도 이재명인데
굳이 그렇게 당에 그 다른 계파의 뭐 비명계의 강한 반발까지 사면서 기존의 규칙을 이렇게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많은 네.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마지막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점치는 목소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 등록은요, 국민의힘 측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여서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대선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덕수 대행이 과연 대선 후보에 나오게 될지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거라든지 네. 또 뭐 정확하게 뭐 여러 상황과 요구가 있어서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또 대답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생각이 있으신가 했는데 오늘자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했다죠. 오늘자 갤럽 조사에서는 또 후보로 등장해서 바로 2% 나왔는데 그 2%가 우리 당의 안철수, 네. 오세훈 네. 후보하고 지금 동률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이지 않으실까. 그리고 많은 또 뭐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뭐 막 이제 지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지금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그 한덕수 총리 잠꼬대로도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 견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반대 의사를 오히려 밝히셨죠. 근데 이제 아마 본인도 이제 한덕수 총리 그 당사자 자체도 지금 뭐 이런 탄핵이라든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꿈을 꾸거나 그에 대한 미래 비전 준비는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심판의 역할, 이 조기 대선이 잘 치루어지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네, 민주당 측에서도 견제 분위기가 감지가 되거든요. 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오늘은 대변인님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려면 15일까지 당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간다면 굉장히 50여 년간 관료적인 신뢰를 쌓아왔던 분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관리자 대행이 나중에 출마를 한다? 그거 자체로도 저는 이 정권이 더욱더 실패한 정권이다. 실패한 정권에 또 실패가 더 얹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라 살림을 보면 정말 파탄이 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104조 8천억 원이 됐고요. 세수 결손도 30조 8천억이나 됩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4.1%고 지금 올해 정부가 1.8%로 전망했던 경제 성장률도 그 해외 투자은행에서는 1%에도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본인의 대선 출마가 아니라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마지막 끈을 지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무난하게 대선에 당선이 되고 국정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정근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